전체적으로는 7번째 얘기인데요. 공공복지를 맞춤형으로 활용하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복지,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은 이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 그리고 45% 이하일 때 주거급여, 40% 이하일 때 의료급여,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예요.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는 못 받고 주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를 못 받고 주거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구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척이 없죠. 가구원이라는 게 함께 사는 사람이 가구원 아니냐.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제 건강보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제 가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어머니랑 제가 함께 살면 가구원이고, 어머니가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면 가구원은 아니에요. 자, 대개 부모님하고 미혼의 자녀들 한 2명이 산다. 4인 가구다. 자, 그러면 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자, 대학 갔다. 그래서 기숙사에 산다. 가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가구원입니다. 군대 갔다. 가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네, 정서적으로는 가구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에서는 가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밥을 국방부에서 준게. 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가구원이 아니에요. 가구원이죠. 밥을 집에서 먹고 다니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면 4인 가구냐 3인 가구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4인 가구면 그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올라가고 3인 가구는 떨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가구는 지금 현재 2인 가구인데 어머니가 있으면 3인 가구가 되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느냐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이었는데 좀 큰애는 대학 졸업해서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고 둘째는 지금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결혼도 잘 안 되고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장애에 있는 아이가 한 33살쯤 된다. 가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가구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가구원이야. 그런데 이 애만 띄어가지고 얘는 수급자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있고 싶다. 그러면 함께 살아도 별도 가구라고 봐요. 자, 30세 이상 미혼의 장애인은 함께 살아도 별도 가구로 뽑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구는 그냥 1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부자이면 안 되지. 그렇지만 부모도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가구의 보존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자만 띄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느냐.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장애인만을 뽑아서 별도 가구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노인들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살아.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뜯으러 봤더만 자식이 하나 있네요. 뭐 한 33살쯤 되는 자식이 있어요. 아이고 독거노인이라고 주장했는데 보니까 자녀가 있구만. 그럼 33세면 그냥 노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특별히 뭐 입원을 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노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 간주를 어떻게 하느냐.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한 달에 15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일. 그러면 한 돈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00만 원은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2인 가구에 그 사람의 노인 소득이 한 20만 원 되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105만 원 번다고 나오면 이 집은 125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거죠. 아, 이놈 3년 동안 지금 꼴도 못 뽑았는데 어디 산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가출인 신고를 해보시오. 그러면 가출인 신고를 하면 그냥 파출소에나 경찰서에 가서 가출인 신고를 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못 찾으면 그냥 가출인이기 때문에 한 가구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려고 주장을 하려면 3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안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어디 산지도 모른다는 놈이 뭐 석 달에 한 번씩 그래도 30만 원씩 50만 원씩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든지 하는 증거가 있으면 곤란하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 중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과감히 그냥 가출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출인 신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가구원으로 볼 것인가.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녀가 한 3명 정도 있는 한부모 가족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급여도 받고 했어. 그러는데 첫 애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닌다 하니까 버는 사람이 2명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급자에서 떨어져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급자가 일 때에는 그래도 교육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병원에 갈 때 좀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사람이 2명이니까 수급자에서 떨어져 본다 이거.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꼭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아니, 없죠. 좋은 직장 찾아서 저기 일산이나 서울로 보내보시오. 그러면 주거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에서 그냥 형식상 주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주거를 달리했다. 그러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만약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180만 원이다. 그럼 180만 원 빼기 150만 원, 30만 원의 10%, 3만 원을 부양비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함께 살면 어떻게 산다? 그 사람이 번 돈을 다 어머니한테 주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어렸을 때야 품 안의 자식이지만 이제 내보내시오. 저금 내보내시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대학을 보내불지. 예. 더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대학을 가셔야 된다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 엄마도 공부를 해버려야지.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렸을 때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뜻은 엄마도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세대의 원칙이거든.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세대의 원칙이에요. 단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많죠. 가난한 사람들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일단 대학을 가시라. 수능도 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얻어 듣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면은 수시 입학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지. 그러죠. 수시는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원서를 그냥 내보시오. 0점인데요. 0점이어도 미달되면 뽑아버려. 원서를 낸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 전체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50명 중에 뭐 75명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0점이면 75등이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겠죠. 첫날만 그러는 거예요. 첫날만. 한 사흘 지나면 처음 등록 안 한 사람이 한 10명 생깁니다. 그러면 60등까지 또 추가 합격자를 보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등록했다가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75등까지 와라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가구의 가구원이 누군가,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출되는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을 낮추거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낮추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복지상식이란 올해 나온 작년에 쓴 글을 올해 편집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복지상식. 서울 산다고 가정합시다. 자,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에 월 30만 원이 있다고, 월 30만 원을 내는 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통장에 그렇게 많이 있기는 어렵지만 1,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500만 원. 자, 그리고 한 7년 차쯤 된 아반떼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250만 원은 쳐준다고 합시다. 자차 가격이. 그러면 이 집에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얼마예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수기소득의 50% 이하이면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국가는 소개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3천만 원에 30만 원이라는 집은 일단은 그냥 재산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한 6,500만 원이든가 뭐 이쯤을 공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4.17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전세보증금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장에, 여기서 말하는 통장은 보험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빼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다가 6.26%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6.26을 곱하면 62만 6천 원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달.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500만 원은 국가에서 빼주니까 500만 원만 놔두고 이 돈을 4천에 25만 원으로 갈아탔다. 그러면 이 집은 통장에서는 돈이 제로가 되니까 금융소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재산에서도 한 4천만 원은 그냥 공제해 주니까 6,500만 원인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집은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험에 들 때 250만 원을 쳐준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집은 승용차에서는 매달 수익이 얼마나 나온 것으로 볼까요? 꽤 많이 나오죠. 얼마? 승용차는 승용차 가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 이 집은 이 승용차 한 대가 250만 원이니까 그냥 수급자는 무조건 안 내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에 의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애인의 경우는 아반떼 승용차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 공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대중교통을 가지고 페인트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인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종 선생님처럼 전국을 쏟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승용차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은 안 그래요. 장애인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계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승용차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냥 그걸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 줘요. 그러면 250만 원을 바로 전세보증금하고 합쳐도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정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경차를 사면, 경차는 10년 이상 된 경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은, 이런 집은 승용차 팔고 통장에 있는 돈 찾아가지고 전세보증금 올려주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야. 소득에서 제로가.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막 연걸리듯이 걸린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해주시오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에도 무슨 디지털 장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규 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미리 상담을 해서 승용차 빨리 팔아보고 꼭 필요하면 경차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신 것은 차라리 전세보증금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가셔야지. 그래야 해주고 싶은 사람도 해주지.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알고는 자기가 다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은 결국은 그 가정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암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약물 치료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지, 약물 치료를 해봐가지고 효과를 봐서 좀 부위를 좀 줄여가지고 그 부분만 떼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괜히 손대면 오히려 썩 나가지고 생명만 단축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진짜 명의죠. 무조건 그냥 수술한다고 해서 저는 명의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의 구성과 또 현재의 복지수급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와 향후 몇 년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지를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딱 맞춤형으로 알려주려면은 그 컨설팅 하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학교를 왔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좀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약간 좀 우울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를 못 오려고 오셨어? 그랬더만 갑자기 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울증 같은 것이 생기니까 너 그러다 죽겠다. 학교나 가라. 학교나 가라. 이래서 왔다 이거. 학교를 일종의 그러죠. 뭔가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아마도 사회복지를 하면 뭔가 자기극복도 하고 새로운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 양반도 저한테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요즘 20대 후반 젊은 친구들도 취직이 잘 안 된디 40대 여성이 취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애인 분야로 취직이 됐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 분야는 노동 강도는 센데 월급이 더 낮았습니다.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기피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근데 이 양반이 한 2년 전인가 교수님 저 원장 됐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벌써 언제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랬더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체력이죠. 아 그러면 지원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한 2년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죠. 그건 뭔 손해난 짓거리를 해. 그랬더만 아이 교수님 그래도 제가 3년은 이익을 본다니까요. 왜 그러죠? 직원으로 있으면 60세에 끊어본 뒤 원장으로 있으면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원 안 받고 운영을 해도 3년을 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만둬도 원장으로 그만뒀다는 거다고 팀장으로 그만뒀다는 것이 다르잖아요. 한 번 원장님 하면 65세 넘어버려도 원장님이야 칭호가. 60세에 그만두면 팀장님이야. 바로 이 양반이 한 20여 년 전에 바로 그렇게 우울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꿔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은 이렇게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이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 주세요.